아니, 중국어 강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한국어를 누가 배운다고? 무슨 소리야? 이번에도 한국어 강의 마감되어서 수강 신청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전공 중에 있지도 않은 한국어를 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야? 너 진짜 어디 우주에라도 다녀온 거야? 내년 2학기부터 동아시아 학과에 한국학 세부 전공이 개설된다고 하던데. 넌 그 소식도 모르는 거야? 한국에는 관심 없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걸? 한국어 세부 전공이 생기고 한국어 강의가 생긴다는 소식에 중국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이 그럴 리 없다며 흥분하는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광둥성에서 미국 예일대로 유학을 온 아이핑이라고 합니다. 예일대라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대이죠. 제가 태어나 자란 광둥성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일찍이 해외 문물들을 받아들여 상업이 빠르게 발달한 지역이자 개역 1번지로 손꼽히던 곳이죠. 저희 아빠도 이러한 영향인지 일찍부터 무역 사업을 하셨는데요. 아빠는 제가 사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셨고 어렸을 때부터 유난스럽게 공부시키셨습니다.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훈련하듯이 양육하는 것이 마치 호랑이가 돌진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타이거 맘이라고 한다죠. 저희 아빠는 타이거 파파였습니다. 지배욕도 강하고 욕심이 많은 아빠는 자식 사랑은 내세워 저를 무척이나 통제하셨는데요.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유학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자식 사랑도 유난스러울 뿐만 아니라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며 경제나 문화적으로도 우월하다고 가르치셨죠. 저는 이런 아빠의 영향으로 중국이 아시아권에서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일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아시아권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 외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비켜갔습니다. 예일대학교의 뛰어난 경제학 프로그램은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들이 즐비하고 가장 많은 숫자의 학부생들이 몰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역시 강의 신청에 성공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있었고 한국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천잡고 힘도 없는 나라 한국에서 어떻게 미국까지 유학을 온 걸까 궁금했고 분명 학교에 기부금을 내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학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아시아권의 문화에 대해 토론을 하던 수업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 당연히 미국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 미국 학생들이 중국에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 편견이었죠. 예일대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나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신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내비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중국에 관한 관심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저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학과 학생들은 일본학과 중국학 중에서 전공을 택해야 하지 한국은 선택지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같이 수업을 듣던 친구에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자 한국어를 수강하는 예일대 학생은 최근 6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BTS로 상징되는 K-팝,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연예인이나 드라마로 인한 바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눈치를 챈 친구는 잠시 유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의 수강생이 2017년 82명에서 2023년 184명까지 늘어났고 자신도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같은 아시아권인데 잘 모르냐며 오히려 제게 트렌드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객관적인 수치와 증거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학술 교류를 늘리기 위해 한국의 한 사립대와 손잡고 인문사회첨단과학 등 분야의 연구교육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중국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이라니. 더 놀라운 건 동아시아학과의 내년 가을 한국학 세부 전공이 개설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예일대가 1701년 개교한 이후 323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는 이미 전공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고요. 이제야 세부 전공이 된 것을 이야기하며 제가 중국의 문화가 훨씬 더 앞서간다고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제대로 한국 문화를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며 한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이며
몇 편의 드라마나 일부 가수의 인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밥과 라면 등 전통 한국 음식뿐 아니라 요즘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이 매진 행렬을 이어갈 만큼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하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던 저는 머릿속에 한국 식당을 차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을 베껴서 만든 거라 어렵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문화라면 우리나라 문화보다 한참 후진국인데 무슨 이야기냐며 역정을 내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역시 사업가셨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한국이 논쟁거리가 되자 아버지는 파리에 한 식당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음식은 다 중국 음식을 베껴서 만든 거고 한국 사람이 만든 것보다 사람들이 만든 게 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파리면 유럽이라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굳이 한 식당을 연 이유가 뭔지 묻자 아빠는 인정하기 싫지만 K 콘텐츠의 인기가 엄청나다 못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출장 목적으로 파리에 갔는데 마침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별 관심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 있었고 예정된 스케줄까지 시간이 남아 공원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시작하여 처음부터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해요. 중국 무술의 아류작이라 여겼던 아빠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높이 위치한 송판을 격파하고 돌려차기, 날라차기 등 화려하면서도 절도 있는 태권도 시범에 점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인상 깊게 보았던 건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30개의 부스가 운영된 곳이었는데요. 프랑스 한식문화협회의 관리로 운영된 음식 부스에서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되었는데 각종 공연과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한식 부스의 줄이 끊이지 않았고 대부분 부스의 재료가 동일할 정도로 한식의 인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파는 부스에 긴 행렬로 줄을 서 있어 아빠도 모르게 줄을 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호떡과 만두 등 한국식 간식들은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재료가 동나서 맛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파리에서 인기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중국으로 돌아와 식당 오픈 준비를 하셨는데요. 한국식 레스토랑과 한국식 바비큐라고 간판에 붙이는 것을 전략으로 쓰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자존심도 없냐며 화를 내자 돈을 버는 일에 자존심 이야기를 왜 하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아빠네 식당은 김치와 불고기, 각종 부침개 등을 팔고 있는 것 같은 보기에는 정말 한식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메뉴판을 보면 연어 요리, 양고기, 깐풍기 등을 포함시켜 두었고 무엇보다 메뉴판에 중국어로 메뉴 안내를 적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사업 수완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셨던 아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죠. 잘 다니고 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요식업 창업이라니요. 이어진 아빠의 이야기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 더 크고 유행은 빨리 지나가니까 하는 생각에 한국 음식을 믿기로만 삼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당을 운영하고자 한식을 먹어보고 메뉴를 개발하게 되면서 한식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운맛을 줄이고 현지 입맛에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물류와 재료 공급 모두 중국 네트워크를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각종 야채와 육류는 물론 한식에 필요한 간장, 고추장, 된장 등도 중국계 마트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재료 상당수가 중국산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한국 음식인 척 프레임만 갖추는 거지 본질은 아니라며 어차피 외국인들이 한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전 처음에는 아빠의 사업 추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여주는 격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아빠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 아빠는 짝퉁 한식을 유럽인들에게 소개하는 게 한식의 위상도 떨어뜨리고 진짜 한식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빠는 한국 식당을 열어 본격적으로 요식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식인 줄 알고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새로 한 식당을 오픈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맛보려고 한다는 말이 진짜인가 봐요. 한국 문화와 음식에 반해 한국 식당을 하는 프랑스인이나 한국계 프랑스인들도 있고 현지 한식당 주방에서 일을 배워 오픈한 아시아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아빠는 호기롭게 장사를 시작하셨지만 오픈할 때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아빠의 사업은 위기를 맞았고 저는 방학을 맞이해 아빠가 계신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아빠 가게를 가보니 한국어로 쓰여있는 간판 덕분인지 정말 설명해주지 않으면 한식당이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음식이 궁금해서 저도 맛을 보았는데요. 불고기를 너무 기름 범벅으로 해서 느끼했습니다.
그냥 고춧가루 푼물에 두부와 고추장을 넣고 끓였다는 순두부를 한국인들은 좋아한다는데 왜 이런 걸 먹나 하는 맛이었습니다. 도대체 미국인들도 프랑스인들도 왜 한국 음식을 맛있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저랑 같이 음식을 먹던 친구가 웃으며 이건 한국 음식이 아닌데 하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고기는 이보다 담백하고 감칠맛이 뛰어나고 순두부도 맵긴 하지만 칼칼하고 국물의 깊은 맛이 느껴지는데 이건 정말 무슨 맛일지 모르겠다며 중국 음식이냐며 되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국 음식이라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워야 할 것 같다며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면 머지않아 문을 닫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친구라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가 망할 것 같다느니 한국에서 요리를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는 한국인 주방장을 쓰거나 적어도 한국 식당에서 일해본 분을 직원으로 두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군요. 전 주제 넘은 참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빠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박수를 치더군요. 아빠는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한식당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주방장을 뽑았는데요. 제가 굳이 한식당에서 일한 주방장을 왜 뽑냐며 차라리 중국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을 뽑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일단 한식이 대세이니 한식으로 가보자며 제 의견을 무시하셨습니다. 새로 뽑은 직원분은 영미 아줌마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며 제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전 영미 아줌마를 골탕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이는 한국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영미 아줌마는 이게 먹어보고 싶었냐면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식재료와는 달라서 맛이 날지 모르겠다며 식재료를 사와서 식당으로 향하더군요. 전 식재료를 핑계로 맛없게 만들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한상 가득히 한국 음식이 차려진 사진을 그냥 보여준 거였습니다. 식재료를 다시 사러 가시길래 뭘 사러 가시나 했더니 아빠가 고용한 중국 주방장은 너무 싼 식재료들만 사놓아서 음식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온 재료로 만들어주신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정말 맛이 기대되더군요. 돼지갈비찜과 계란말이, 그리고 된장찌개 등 총 10가지 음식들을 차려내다니. 영미 아주머니는 제게 오늘 혹시 누구 생일이냐며 보통 명절이나 생일날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는다고 했습니다. 맛을 보았는데요. 와, 중국인이 만든 한식 코스프레 음식은 정말 쓰레기였네요. 돼지갈비는 단맛과 짠맛이 적절히 어우러진 맛이었는데요. 고기가 부드럽게 잘 익고 간도 잘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묻은 양념을 쪽쪽 빨아먹자 영미 아줌마는 넉넉히 만들었다며 천천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민망함도 잠시 전 손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재료가 다 없어서 파프리카와 당근, 양파와 고기만 넣었다는 당면은 또 왜 이렇게 식감도 좋고 맛있죠? 잡채 또한 한 장을 베이스로 한 음식 같은데 다양한 야채와 당면의 어우러짐이 좋았습니다. 중국 음식들은 다 튀기고 볶아 먹다 보면 느끼해지는데 한식은 그런 게 없더군요. 왜 파리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식을 먹고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진심으로 영미 아주머니에게 맛있다고 말씀드리며 아빠에게도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아빠의 가게는 맛있는 한식당으로 유명해졌고 저희 가게는 웨이팅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유명한 맛집이 되었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파리로 건너와 아빠의 식당을 전문적인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싶은 게 제 꿈이랍니다. 한국어에 대한 열등감이 관심으로. 그리고 저희 아빠와 저에게까지 큰 행운을 안겨다 준 한국 음식에 감사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